자, 그러면 이제 그 기출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그 기출문제 이제 몇 번 보냐면 431페이지 보세요. 자, 431페이지 1번 문제 볼까요? 자, 요 431페이지 1번 문제는 내용 조직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관련된 교육과정 지식이라든지 슐만의 그 다음에 인식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한번 같이 이제 풀어볼게요. 자, 밑줄진 기획을 사실 증거 해석 인과관계를 관련하여 부채 서술하시오. 그래서 15행 내에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문제하고는 이거는 이제 맞지가 않죠. 네, 근데 이거는 2차 때 예전에 그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이 있는데 자, 이때 이제 단서가 이렇게 사실 증거 해석 인과관계 이게 단서가 주어지면 단서에다가 꼭 쓰셔야 돼요. 이게 핵심 키워드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그 검은 책이라든지 파란 책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그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3편 기출 문제 분석편이 있는데 뭐 역사적 사실은 사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고 가각같이 논리와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료에 대한 분석과 해석의 결과이다. 따라서 역사적 사실은 정확한 지식으로만 구성되지 않는다. 많은 역사적 사실은 역사가의 상상이 게재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역사 인식에는 다양한 의미가 내포된다. 그래서 역사적 인과관계는 역사적 사실일 수도 있고 후대 사람들이 파악할 수도 있다. 역사가들은 자신이 부여한 인과관계가 역사의 사실을 믿고 그것을 관련 사료를 통해서 입증한다. 이게 검은 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란 책에서는 이제 역사의 주 대상은 인간의 내면이고 역사적 사료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하여 역사적 맥락을 지식을 한다. 그 다음 직관, 간접이입, 추체험 등 역사의 주요한 수단이다. 이게 파란 책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검은 책에 있는 내용을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 2차 때, 그러니까 예전에 객관식 때는 검은 책 내용이 가끔씩 나왔어요. 그래서 검은 책 내용이 이제 낸 것 같고 최근에는 검은 책 내용이 거의 안 나와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니은을 물어보는 게 두 번째 물어보는 게 7차 교육과정 6학년에 10학년에 그 역사 영역을 계열성 관점에서 논하여라. 자, 6학년, 10학년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그러면? 자, 일단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계열성이라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논하는 게 나을까요? 환경학대법이죠. 환경학대법 정했으니까. 그래서 환경학대법 할 때 제가 좀 얘기했죠. 그거 애워두시라고. 그래서 애워두라는 건 예전에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6학년은 생활사, 인물사 중심으로 공부하고 중학교는 정치사 중심으로 공부하고 고등학교 1학년은 분류사 중심으로 한국사를 공부한다.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가 뭐냐면 디귿의 관점에 따라서 학생의 학습 경험을 파악해서 역사 글쓰기 형식을 평가하는 방법. 자, 여기서 동일한 역사 수업을 경험하더라도 학생의 역사 이해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수준별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이죠. 수행평가 관련된 내용인데, 자, 요거는 이제 평가 방안과 관련돼서는 그 녹색책에 있어요. 314페이지에서 345페이지 내용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평가 방법, 수행평가 관점에 따라서 쓰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요. 어, 2번을 보면 부연의 지식의 교육과정, 아니 부연의 나선형 교육과정이 있는데 이 나선형 교육과정의 이론과 개념의 조직 원리와 그 이론의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 조직이 어떻게 하려고 쓰는지 200자 이내를 쓰시오. 요것도 이제 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동떨어져 있어. 그래서 요건 그냥 그런 거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나선형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3편에 실어놨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자, 3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거는 이제 아까 이제 교육과정 내용 조직, 교과서 내용 조직, 수업 내용 조직, 이렇게 이제 내용 조직을 세 가지 분류해놨죠? 그 중에 이제 마지막에 관련된 수업 내용 조직이야.
그래서 수업 내용 조직이고, 이 수업 내용 조직은 인식 범위를 점점 확대시키는 수업 내용 조직이죠. 그래서 그 세 단계가 예전에 얘기했죠. 기초, 심화, 일반화. 그래서 이제 기초, 심화, 일반화 요 세 단계에 맞춰가지고 답을 찾으시면 돼요. 자, 일단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역사 교과서 단원을 수업 내용으로 조직하는 것이 다양하다. 이 가운데 학습자 인식 범위와 이해 수준을 확장하여 기초, 심화, 일반화 과정을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학습자의 역사 학습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단편적으로만 기억하기 쉬운 역사 지식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유용하다. 자,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래서 기초는 이제 두 가지 이상의 문제 탐구, 해결할 수 있는 주제를 설정하고, 그래서 심화는 소주제 사건을 연결시키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일반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인데, 그럼 기초 심화 일반화와 관련된 것을 찾아보면, 가죠, 가. 자, 삼국의 불교 수용과 관련 선언을 조사한다. 이 기초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을 이제 파악을 하는 것이 이제, 심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고대사의 불교사는 역사의 의미를 기술해본다. 역사의 지용도를 그리면서 일반화시켰죠. 예. 그래서 점점 인식 범위가 어떻게 돼요? 확대돼 나갔죠. 근데 이제 나하고 다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각 주제의 연결과 일반화를 못 시키고 있어요. 그냥 개별적인 주제의 설정을 하고 그냥 사실만 그냥 관련된 내용을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개항 시기에 이제 조선의 상황을 살펴보자,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알아보자 등등은 사실적인 기술이죠. 평면적인 기술에 불과한 거죠. 그 다음에 남북전쟁 전 남부와 북부의 경제 차이, 생활사, 노예생활사, 철도 산업발달, 전혀 관련 없는 시기 내용들이 개별적으로 나열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건 맞지가 않고, 자, 나 같은 경우에는 민족운동의 의미를 알아보자. 일반화가 먼저 나왔어. 큰 그림이. 그리고 나서 밑에 개별적인 사실들이 나왔죠. 아시아 각국의 민족운동, 그 다음 아프리카 민족운동. 그래서 기초, 심화, 일반화에 해당하지 않죠. 그 다음에 전체주의 국가의 등장을 배경 보자. 특징을 알아보자. 사례를 조사해보자. 자, 거기에 이제 뭐가 문제겠어요? 2차 세계대전의 시기에 대장학살 사례를 조사해보자. 이건 일반하고 전혀 상관없죠. 예. 그래서 이거 단계가 안 맞아요. 요거는. 그래서 답이 단계가 맞는 것은 가에 해당하죠. 그래서 요걸 이제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의카락이네. 4번을 볼게요. 4번. 4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아까 시에 나온 이제 수업 내용 조직, 교육과정 내용 조직, 그 다음에 교과서 내용 조직을 전반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야. 전반적으로. 그래서 앞에 이제 언급했던 녹색 책에 있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알아야지만 이 문제를 찾아낼 수 있어요. 답을요. 자, 보면 다음 A와 C는 현행 중학교 세계사 교육의 내용 구성 단계이다. 가와 다의 단계별 예시자료다. 이와 관련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은 오리엔트 고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지역 특징 등등등등인데, 첫 번째 내용 조직은 뭘까요? 제일 상위 내용 조직. 교육과정 내용 단계의 내용 조직이죠. 교육과정 국가 수준의 내용 조직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걸 바탕으로 한 뭐죠? 교과서 내용 조직 단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는 거기 보면 구체적인 수업 차시가 쭉 나오죠.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교사가 하는 거죠. 그럼 수업 내용 조직이죠. 그렇게 이제 3단계로 나누고, 그래서 교육과정 내용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교과서 내용 단계 내용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 조직을 같이 재조직한 것이 수업 내용 조직이야. 이렇게 이제 연계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 A단계. 그러니까 국가 수준의 내용 조직에서는 교과의 성격과 목표, 교수 학습 평가 관한 사항을 제시한다. 맞죠? 그래서 이제 국가 교육 수준 내용 조직에서는 교수 요목을 기본적으로 조직 요령이 설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단원이 도입되는 등 전반적으로 큰 틀을 짜는데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B단계의 검정제 운영되고 있으며 학습 단원의 내용에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7차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검정제죠. 예, 검정제. 물론 이제 여기는 09년이기 때문에, 지금 09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사책은, 뭐냐면, 국정이지만, 여기는 지금 세계사예요, 세계사. 예, 검정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 이제 알고 있고, 특히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볼 수 있는 게,
그 중단원 내용 선정을 했기 때문에 소단원이 자유롭게 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있고, 물론 7차 교육과정 개정에서 그 다양성이 더 확대돼서 대단원 내용 선정 있고, 그 중소단원을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고, 그래서 국가가 이제 요 단계는 7차 교육과정은 중단원, 좀 있다가 개정은 대단원, 그만 설정하고, 그 밑에 하부 단위는 누가 설정하는 거죠? 교과서 편찬자가 설정한 거야, 자유롭게. 그래서 요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뭐냐면 문제가 좀 있긴 있어. 왜냐면 과연 다양한가 대해서 좀 뭐냐면 비판도 있다고 했죠. 너무 국가가 국가 내용 조직에서 상세하게 막 해놨기 때문에 실제 교과서 집필자들이 뭐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졌다라는 비판도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 그 국가가 그 교육부가 그 주관하는 임용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그러니까 교육과정은 시험 문제 나올 때는 항상 좋은 점만 나와. 바람직함. 야, 비판하시오. 그 다음에 이 문제점이 뭐냐. 이런 식으로 문제 안 나온다는 거죠. 예, 이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는 학습 내용 구성과 단원 편성에 관한 권고사항을 제시한 문서 일부다. 가는 권고사항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필수사항이에요. 교육과정은 필수고. 그 다음에 나는 같은 학습 자료에서 설명책 서술보다 내러티브 서술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 자, 요거 맞죠? 설명책 서술, 그다음 내러티브, 탐구형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죠? 교과서 내용 유형에서 그중에 제일 높은 형태가 어떤 거예요? 설명형이죠. 그러니까 설명책 서술보다 내러티브 서술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 맞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다는 실제 수업상에서 학습가의 상호작용을 이 학습가인가? 학생가죠? 예, 잘못 썼어. 오타. 예, 고치시면 되고. 자, 실제 수업상에서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예산하여 학습 목표 내용이 구성된다. 맞죠? 이게 이제 수업 내용 조직 같은 게 수업 설계가 포함됐다고 했죠? 이게 수업 설계와 관련된 내용인데, 수업 설계를 할 때는 항상 해당 학교의 그 학생들 수준을 고려해가지고 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준이 높은 학생들 가르치는데, 그냥 동영상만 보여주고 하면 막 욕을 얻어먹죠? 텍스트,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고, 좀 수준이 낮은 애들한테는 텍스트를만 중심으로 공부하면 뭐야? 또 욕을 얻어먹어. 얘네들은 뭐야? 동영상, PPT.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을 보여줘야 돼. 제 생각에는 오히려 어느 정도 내용 지식이 있으면 그냥 수준 높은 애들 가르치는 게 되게 편한 것 같아. 수준 낮은 애들 가르치면 일단 뭔가 보여줘야 돼. 동영상이라든지 PPT 하면 띄워놓고는 화려하게 보여줘야지 뭔가 가르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 내용이 벌풀 없더라도. 예, 그래서 준비할 게 많아, 교사가. 쓸데없이. 내용보다는 그 내용을 조직해갖고 어떻게든 단순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 그리고 내용보다는 이제 뭐냐면 또 농담도 같이 해줘야 돼. 흥미 유발용. 그러니까, 뭐랄까, 교과 내용 외적인 것들이 많이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예. 그건 이제, 있고, 근데,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답이, 틀린 거니까 2번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역사교육 내용 조직 방법은 이제 좀 이따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총괄평가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486페이지 펴보세요. 486페이지. 이게 486페이지인가? 잠깐만요. 24번 문제 맞네요. 486페이지 24번. 자, 가와 다의 수업 내용 조직과 관련된 내용이다. 가와 나의 수업 내용 구성 방법을 각각 말해보시오. 다의 수업 내용 구성 방법에서 수업의 사례 역할을 두 가지 써보고 이 조직 방식의 학습 효과를 말해보시오. 자, 이건 녹색 책에 있는 내용인데, 자, 가는 구성 방법이 이제 뭐냐면 이제 단원 내 구성 요소나 학습 활동 달리하는 구성이고, 나는 뭐예요? 이거는 아까 이제 기출과 관련된 거죠. 인식 범위의 이해 수준을 높이는 방법이죠. 예,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는 사례 중심의 방법이고요.
그러면 그래서 가와 나를 쓰시면 되고, 그럼 사대 중심에서의 사대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수업의 핵심 내용을 이끌어주고 내용 조직가가 되면서 단편적 역사적 사례 하나의 개념이나 주제에 엮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선행학습자의 가능해서 학습 내용의 유의미성을 높여준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그 기본 내용 중에 강의 내용 중에 그 미국의 독립혁명을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애들이 미국 독립혁명 그냥 본문 내용을 알려주면 애들이 따분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그 애들이 좀 알고자 하는 알고 있는 그 뭘 이용했죠? 커피에 대해서 얘기했죠. 미국인들 왜 커피를 좋아할까? 네. 그러면서 일종의 흥미를 유발시키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의 이제 단편적 역사를 가지고 또 연결해서 하나의 개념과 주제에 엮어주고 이런 역할을 했다. 내용 조직자 역할을 하고 그래서 요거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요 사대 역할을.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 효과가 뭐냐? 자, 이 사대라는 것을 통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키고요. 사대 중심으로 관련 지식의 개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학습의 효율성과 지식의 실용성을 높일 수 있다. 두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대를 어떤 역할을 하나, 또 사대가 어떤 것의 그 학습 효과가 있나, 그걸 찾아서 녹색 책에서 찾아서 한번 암기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업 내용 조직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왜냐면 이게 2010년도에 한번 나왔던 거기 때문에 한번 나올 때가 또 됐어. 이게 한 지금 몇 년이 2018년이죠? 그러니까 거의 8, 9년 됐으니까 한번 뒤져보면서 이거 내야 되겠다 한번 생각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암기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문제 보시면요. 490페이지 펴보세요. 490페이지. 자, 490페이지 34번 문제 볼까요? 34번. 자, 이건 내용 조직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죠.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자, 다음은 그 교육과정 내용 조직과 관련된 내용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 조직 원칙을 각각 써보시오. 그리고 나의 원칙과 관련된 기억의 방법의 일반적 특징을 써보고 이 방법의 논란점을 기억의 내용을 고려해서 말해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가는 이제 원칙은 중요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이는 내용의 연속성을 강조함으로써 종종의 연관관계를 강조한다. 변화, 지속, 시대의 발전, 교류, 인과관계 등 역사의 핵심 개념을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반복에 나타내는데 이걸 무슨 원칙이라고 하죠? 이거를 계속성의 원칙이라고 하죠. 계속성. 예. 그래서 나는 요것은 무슨 원칙이에요? 계열성이죠. 계열성.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러면 이 계열성의 일반적 원칙 중에 기획과 관련된 것들 뭐라고 하죠? 환경학대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환경학대법의 특징은 뭐야? 학습 영역을 가족이나 이웃과 같이 학습자 생활 주변의 소재로부터 출발하여 지역사회 소재를 거쳐 국가나 국제사회 범위를 확대하는 공간적 계열하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어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나원칙 관련돼서 이 방법 논란적 기억의 내용을 고려해서 쓰시오. 이거는 아까 이제 공간적 계열화. 그거 관련돼서 얘기하면 되겠죠.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쉬운 반면 추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환경학대법과 계열성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33번 문제도 볼까요? 잠깐만. 이거 개념의 특징이네요. 이건 나중에 각자 푸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 또 들어가 볼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용 조직 원칙 끝났어.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 내용 조직 방법이 있죠. 자, 내용 조직 방법은 뭐냐면 질문 어떻게 무엇을 어떤 순서로 가르칠 것인가요? 이 방법이 무엇을 어떤 순서로 가르칠 것인가가 역사 교수 내용 지식의 방법이에요. 요게 해마다 한 문제씩 나왔어요. 근데 요번에는 좀 안 나왔긴 했는데 이게 자주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연대기적 방법, 주제중심 방법, 분절법, 분야사 방법, 연연대기 방법, 사회학적 방법, 문화권적 방법, 또 간지역적 접근 방법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나올 만한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 일단은 주제중심 방법이 좀 많이 나왔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분절법, 시대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분야사 방법이 예전에 한번 딱 나왔고 연연대기 방법도 한번 나왔고요.
사회과학적 방법론은 거의 안 나온 것 같아요. 요거는요, 한 문제도 안 나왔고, 문화권적 방법이 예전에 교육과정 관련돼서 한번 언급됐고, 간접적 접근 방법도 한 08년인가, 07년인가, 그때 한번 냈어요. 이 간접적 접근 방법.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문제 세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간접적 접근 방법보다는 이제 문화권적 방법 다시 돌아가는 그런 문제 있기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하도 그거에 제 세계사 교과서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도 이제 또 고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반발로 또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걸 좀 같이 봐두셔야 돼. 이게.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탐구학습하고 관련된 것은 이제 연결된 게 주제 중심 방법이 연결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적불 방법이 이제 연결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적 방법론이 이제 연결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탐구학습하고 연결되는데, 그럼 요걸 공부할 때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냐? 항상 나온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교육 방법, 그러니까 교육 내용 조직 방법의 명칭과 의미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장점, 단점이 딱딱 떨어져 있죠? 예. 그래갖고 제가 옆에 장점, 단점을 정리해놨어요. 표 보이시죠? 예. 그래서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씩 읽고 들어가세요. 요거.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장점, 단점도 이제,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만 외워두세요. 뭐, 이것도 요령인 것 같아. 한 네다섯 가지가 있으면 다 외워두면 좋긴 좋은데, 인간의 머리라는 게 한정돼 있고, 시간도 빠삭하니까, 어차피 한 가지 쓰라는 게 요즘에 대세거든요. 두 가지 쓰는 거 안 나온 것 같아. 예. 그래서 한 가지만 외워두시면, 그리고 만약에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플러스 여분호 알파를 갖다 붙이시면 어떻게 돼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도 시간 대비 효율성 항상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 자기가 만점을 맞을 거라 생각하고 공부하면 진짜 효율성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두세 가지는 버리고 공부를 하셔야 돼. 예. 그리고 일곱 가지는 여덟 가지 맞히면 된다. 왜냐? 임용은 만점 맞기 위한 공부가 아니야. 뭐죠? 합격하기 위한 공부죠.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역교훈을 공부할 때도 예전에도 몇 번 강조했지만, 항상 다 공부하면 다 좋지. 완벽하게 하면. 근데 완벽하지 못하죠. 왜냐면 한국사도 공부해야 되고 세계사도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역교훈만 파고들 수 있어. 역교훈의 온갖 기초적인 철학적인 어떤 배경 다 알면 좋지. 근데 그거는 이상적인 거고 판타지적인 거고, 실제로 공부할 역교훈 나오는 데는 상당히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훨씬 더 공부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 역교동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어디에 시간을 할당을 많이 하셔야 되냐면, 한국사와 세계사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는 어떻게 어떤 방법 튀어나올지 몰라. 예, 예측이 좀 불가능한 부분이 많거든요. 예. 자, 하여튼, 있고, 요거는 제가 이제 암기용으로 하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실제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붙인 내용은 이제 풀어볼게요. 설명할게요. 자, 뒤에 넘어가 보죠. 연대기적 방법이죠. 연대기 방법. 네. 자, 그래서 연대기 방법은 자주 쓰이는데 잘 무시당해. 이게. 그래서 교과서라든지 통론이라든지 다 연대기적 방법 거의 채택하고 있잖아요. 쉬워 또 흐름도 이해하기 편하고. 근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그래서 연대기 방법은 이제 뭐냐? 제가 이제 이걸 쉽게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표를 일단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학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그래프 같은 거는 딱 설명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시간측을 S축은 시간이 나오고 Y축을 분야라고 하면, 자, 모든 분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모든 분야를 다루는 것이 뭐냐면 연대기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특징을 보면 역사적 사실을 일어난 순서대로 조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고대부터 현대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쭉 소술대로 시간 순서대로 서술하고, 보통 역사 기술의 전형이 연대기적 방법이야. 연대기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의 주제의 절정성이 학습의 역사 인식 발달 단계 내용을 조직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용이 단순한 고대사가 복잡한 근현대사보다 다루기 쉽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직을 하는 것이 이제 있죠. 그래서 초기 역사는 그 아동, 중기 역사는 청소년, 그다음 최근 역사는 성인. 물론 이렇지 않다는 또 설도 있어요. 환경학대 보면 또 거꾸로죠. 근현대사가 좀 다루기 쉽고, 그 다음에 고대사가 좀 다루기가 어렵잖아요. 예, 이런 설이 있는데, 요거는 내용이 다루기 쉽다. 단순한 고대사가
뭐냐면 근현대, 복잡한 근현대로 다루기 쉽다는 그 전제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장점, 단점 꼭 외워두셔야죠. 개별 민족이나 국가의 발달 과정이나 흐름을 파악하여 역사상의 중요한 사건, 제도, 사상, 이런 것들을 번창 과정을 파악하는 데 유리하고, 시간 개념의 이해를 촉진시키고, 역사적 핵심 개념 변화와 계속성을 파악할 수 있고, 학문적 성과를 종합하여 총체적 역사 제시를 효과적, 맞죠? 왜냐면 연대기에 다루면 모든 분야 다 다루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다 유기적으로 다룰 수 있어. 예. 자, 단점도 많아요. 사건들의 발생 순서부터 학습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깊이 있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만, and, or, 이런 식으로만 하기 때문에, but, 이런 식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는, 역사서에 깊이 이해하거나 특수한 문제 집중적으로 탐구하는데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적합한 거는 뭘까요? 이거는 주제 중심 방법이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후속 사건의 원인이 선행사건 인식.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전에 있는 사건이 후의 사건에 영향을 주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개연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고, 왜냐하면 깊이 있는 이해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and, or 이런 식으로 끝맺히기 때문에 그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연대기 통사는 여러 학년의 배치, 중복 배치였는데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 유발이 어렵다. 이게 이제 계열성 갖고가 좀 힘드는데,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을 또 중학교 때 가고,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고등학교 때 계속 반복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들의 어떤 흥미를 유발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역사를 학년별로 시기에 배치할 경우 각 시도에 심도 있는 학습 가능하지만, 학년별로 다른 역사를 서로 연결하여 전후 시대에 이해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를 또 학년별로 이렇게 배치시켜. 예를 들어 1학년 때 고대사, 2학년 때 중세사, 3학년 때 근현대사 이렇게 배치할 때 예를 든 거예요. 현재 교육까지는 그런 게 아니라. 근데 1학년 때 고대사 내용과 2학년 중세사 내용이 연결되냐? 안 된다 그거지. 제가 그걸 느낀 게 뭐냐면 고등학교 그리스 로마사를 가르치잖아? 그럼 그리스 로마사는 어디에서 배웠냐면 중학교 2학년 정도 봤는데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배운단 말이야 또. 그럼 애들이 그거 아니야. 몰라.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어디 들어본 걸 하는 것 같은데 예전이야 그거는. 서로 연결이 안 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가 있는데 이 기출 문제 같이 다 알아볼게요. 내용 조직할 때. 자, 그러면 연년대기적 방법 보자. 연년대기 방법. 자, 연년대기 방법은 뭐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는 거야. 네,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 건데 주제 중심 방법 있죠. 주제 중심 방법을 뭐냐면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제 중심 방법에 행적 조직이 있고 종족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종족 조직을 발전 계열법이라고 하죠. 기억나시죠? 예, 발전 계열법인데 이게 시간 흐름에 따라서 나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시간을 역순으로 가는 거야. 역순으로. 예, 주제를 역순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문제를 기준으로 해갖고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걸 역순으로 가고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 뭐냐면 연년대기 방법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박하사탕 보셨죠? 설명구가 나온. 네, 박하사탕을 안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하도 오래된 20년 전에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기차가 이제 역행하는 스타에서 나는 돌아갈래 하면서 뭐예요? 설경을 외치면서 기차 역순하면서 어떻게 모든 게 다 시간에 맞게 역순되죠. 그래서 설경구가 이 10년 전 모습, 몇 년 전 모습 계속해서 결국에 그 젊었을 때 순수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연년대기 방법이 있는 설경구의 현재 문제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쭉 거슬러 오다 보니까 어디에 있는 거야? 20대 초반에 그 강제 민주화운동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총을 쏘는데 뭐냐면 가연 진짜 죄가 없는 그런 사람들 쐈단 말이에요, 소녀들. 그리고 나서 그 트라우마라는 것이 남아서 결국에는 50대인가 40대인지 잘 모르겠는데 40, 50대 설경구의 어떤 뭐랄까 가혹하고 악마 같은 모습들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마찬가지 개인의 역사인데 실제로 이게 시대 역사죠. 우리 시대 역사.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점이 왜 이러는가? 그렇게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예. 당연히 이 연년대기 방법은 과거가 중심이 아니라 어디가 중심이야? 현재가 중심이야. 이게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현재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해줌으로써 현재와 과거 사이의 관련성을 분명하게 인식시킬 수 있다.
그러면 단점도 있어요. 일단 시간의 변화를 무시했죠. 역사적 사실의 변화를 무시했고 현재 중심의 실용적 역사가 빠지기 때문에 왜냐면 예전 중요성 원리 중에 과거의 가치와 현재의 가치가 있죠. 근데 현재의 가치를 너무 역사에서 강조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냐? 현재의 기준을 가지고 과거를 판단하고 과거의 사실을 선택을 하는 거야. 일종의 담론을 구성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재 중심 실용적 역사가 빠진 위험성과 사회과학적인 강범의 지식이 왜냐하면 이 현재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현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분야, 사회과학적 분야들이 필요해. 근데 아이들에게 이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걸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자, 그래서 연년대기 방법의 장점, 단점 꼭 외워주세요. 이게 이제 08년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한참 됐어요. 08년에 10년 됐죠, 10년. 한번 나올 수가 있어. 뒤집어져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제 중심 방법을 보죠. 주제 중심 방법. 이 주제 중심 방법은 시험 문제 한 두세 문제 나왔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제 중심 방법은 이제 예를 들어서 7차 세계사 근현대사 방법. 그래서 보통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그 주제 중심 방법을 다뤄요. 언제 다룰까 이거는? 지리상을 발견 이전이야 이후야? 이후죠. 이후는 이제 서양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주제 중심으로 넘어가죠. 근데 이전은 문화권적 방법을 다루죠. 그래서 이렇게 보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사에서도 주제 중심 방법을 다뤄요. 시간을 쭉 나간 다음에 조공식 본 관계라든지 율령체제라든지 이런 것들 주제를 설정해서 다루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주제는 뭐냐? 일단 주제의 정의를 좀 보셔야 돼. 자, 주제는 분야와 비교할 때 넓은 범위에 좁은 범위예요. 일단 분야와 비교할 때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전쟁사 이런 부분보다 뭐야? 좁은 범위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쟁사는 분야죠. 넓은 범위죠. 근데 전쟁사 중에 뭐 예를 들어 페르시아 전쟁사, 그 다음에 펠로포네스 전쟁사는 뭐야? 일종의 주제죠. 예. 그래서 이제 좁은 범위야. 특정 주제를 설정하기 때문에 깊게 다룰 수 있어. 깊게. 한 곳 집중해서. 그래서 뭐에 접합하냐면 탐구학습에 접합해. 예. 탐구학습에.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그럼 뭐냐면 범위가 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그래프 보세요. 예.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면을 다루지 않고 이렇게 가는 실선을 한 거는 주제가 좁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주제 중심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행적 조직이 있고 종적 조직이 있어. 예. 보통 종적 조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는 거죠. 예. 여기 시간의 흐름이 쭉 있죠. 가로선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종적 조직이야.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뭐 하면 발전계열법이라고 해요. 거문책에서는.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발전계열법 관련된 거문책에 있는 내용이 시험에 나왔어. 이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위로 올라가는 거, 세로 올라가는 선이 있죠. 이걸 행적 조직이다. 같은 공간에서 다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내용을 들어볼게요. 특징은 뭐냐? 유사한 사건을 하나의 주제에 묶어서 분류해 서술해서 개별적인 사건의 공통 특징과 결부시켜서 분류하는. 그래서 상당히 논리적 사고가 필요하고 특히 개념 학습할 때 상당히 유용해요. 왜냐면 비슷한 걸 묶어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예. 자, 하여튼 있고. 그럼 조직 유형을 볼게요. 조직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단원 조직 방법. 그래서 이제 단원 조직 방법은 이제 그 교과서 단원이 있죠. 그 교과서 단원명을 그대로 끄집어내서 주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건 뭐와 관련된 주제학습 방법하고 비슷하거든요. 주제학습 방법도 기본적으로 단원명을 설정하고 주제를 설정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게 뭐냐면 주제 중심 방법을 쭉 얘기할 때 주제학습이 아마 그게 주제학습 관련된 내용이야. 근데 이분이 이제 착각을 해갖고 주제 중심 방법을 썼어. 맞을까 틀릴까 이거? 그러니까 주제학습의 장점을 쓰라고 했는지 그때 단점을 쓰라고 했는데 주제 중심 방법인가 그걸 갖다 썼어요. 틀리죠. 예. 지금 주제 중심 방법은 내용 조직 방법을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주제학습은 뭐와 관련된 거야? 교수학습 방법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물어보는 방향이 달라. 물론 관련성은 있긴 있어. 그렇지만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틀렸어. 하여튼 그렇지만 관련성은 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조직하는 방법 있죠? 발전계열법. 그래서 조직된 내용을 동일한 주제도 시대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데 예를 들어 고통의 발달하면 바퀴의 발명, 범선, 증기기관, 자동차 발명, 도로 운항, 고용 발달 시간선에 따라서 교통의 발명 쭉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행적 조직은 뭐냐면 동시대에 관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체는 주제와 토픽학습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양반의 생활과 간지, 의식주, 교육, 여가 등 다방면을 보니까 한자 그 동시대 중에 하나를 떼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주제 중심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주제 중심 방법은 이렇게 이제 행적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래프상 선과 저희 세로와 가로선이 맞는 그 중심이 있죠. 교차점이 꼭 뭐예요? 주제예요. 한 곳만 파는 거 아니야. 한 곳만 떼어. 그래갖고 이게 행적 조직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선하고 가로하고 그 다음에 그 세로가 만나는 점, 그것을 파는 게 뭐냐면 행적 조직이고, 요 세로만 이렇게 쭉 이렇게 아니 그 가로만 쭉 이렇게 쭉 선으로 파는 건 뭐죠? 이건 종축 조직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조직 과정을 이제 볼게요. 자, 선정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인과관계 배열 순서를 결정하고, 그 다음 개별사의 탐구 형식으로 한다. 그래서 이건 개념학습과 탐구학습하고 연결돼서, 왜냐 묶어주거든, 비슷한 사례를. 예. 그 다음에 사례들 속성을 공유하며 공통과 차이점 식별의 주제에 연결시켜야 된다. 자, 예를 들어 차티스 운동을 노동운동과 민주운동의 주제로 이렇게 다룰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들이 어떤 성격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분류될 때 여러 다양한 분류를 할 수 있다. 이거 다중분류라는 개념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 사건이라도 차티스 운동을 노동운동으로 또 분류할 수 있고, 그 어떤 건 또 민주운동과 관련한 데 볼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것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례 속성을 공유하지만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각 사례의 공통 차이점 식별하면서 주제와 또 연결되고, 그 다음에 다른 범주에 더 분류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점, 단점 외워두시라고 했죠. 시험 문제 항상 장점, 단점 나오니까. 자, 장점을 보면, 주제는 이제 한 곳에만 파기 때문에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주제를 다양한 시기와 관점에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파악 가능하고, 개별적인 사실을 역사적 의미에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시기라고 하는데, 요 부분은 다양한 시기는 어디만 해당할까요? 이거는 행적 조직에는 해당하지 않죠? 어디에죠? 종쪽시. 네, 종쪽. 그래서 요 장점은 행적과 종쪽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한 곳만 집중적으로 파고 개념학습 연결하고 탐구학습에 되게 유리하다. 이런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탐구학습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역사 사고를 육성할 수 있고, 역사의 논리를 반영하여 핵심 개념과 원리를 파악하기 쉽다. 그래서 나서인 교육 과정을 반영하기 되게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그 나서인 교육 과정은 좀 어려운 부분을 가르칠 때 이런 주제 중심 방법을 이용해서 좀 더 고차적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적 시대 변화와 동시대 역사를 같이 고찰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주제 중심 방법은 뭐와 뭐가 있다고 했어요? 종적 조직과 행적 조직이 있다고 했죠? 예, 그거와 연결시켜서 같이 보시면 돼요. 시간의 변화가 그다음에 한 권사의 공간적인 어떤 그 집중적인 형상 이런 것들 같이 볼 수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네 가지 다 외워주시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기억상 시간상 해서 두 가지만 외워두세요. 예. 외우기 쉬운 거 한 두 가지 외워두시면 돼.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죠. 길면 길수록 외우기가 힘들겠고. 자, 그 다음에 단점을 볼게요. 단점도 한 두 가지 외워두셔야 되는데 일단 주제와 관련이 없는 것을 도야시할 수 있죠. 한 것만 파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시간과 시기상의 사건들 사이에 관련성을 무시할 수 있다. 요 부분은 아마 이제 요거와 관련된 종적 조직보다는 행적 조직 관련된 내용 볼 수 있어요. 요거는 행적 조직 공간만 파니까. 자, 해당 학년이나 단계에 설치할 능력과 성취 수준을 파악이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주제 어느 학년에 다룰지 되게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뭐 펠로폰네소 전쟁사, 뭐 페르시아 전쟁, 2차 세계대전 이거 어느 시기에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좀 힘들다 그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학습자의 관심이 흥미 반영 어렵고 학문적 내용, 왜냐면 집중적으로 하나만 파기 때문에 내용 구성도 어렵다. 그리고 실생활 유용성도 인정받기 어렵다. 이런 내용도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견해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이런 견해에 대해서 적어놨으니까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 한국의 역사는 주제별보다는 왕조별 사수 용이하다. 이런 관점도 있어. 왜냐면 중국사, 한국사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되게 뭐가 기준이죠? 주제가 기준이 아니라 어떤 왕조가 더 편하죠. 뭐 고조, 조선, 송, 왕, 원, 명 이런 게 더 편하잖아요. 분류할 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단점을 외워두시면 되고요. 자, 문화권적 방법을 볼게요. 문화권. 자, 문화권과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저기 뭐야 09년 아니 저 12년 개정교육과정인가? 12년 개정교육과정 그 관련돼 갖고 12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이제 세계사나 이런 것들은 정근대 시대 때는 문화권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을 하죠. 보통 이제 문화권이라고 하지 않고 지역세라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자, 문화권적 방법이 뭐냐? 자, 일정한 문화권을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인데, 공통된 문화를 바탕으로, 중심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지리적 위치와 문화적 특성을 공유한 지역을 서로 묶는 방법이 있어요. 자, 지리적 위치 같은 경우에는 오리엔트 문명. 우리는 어디로 묶죠? 중국, 일본, 베트남 이렇게 해서 동아시아 문화권을 묶죠. 이게 지역세계 조직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이고, 그리고 문화 특성 같은 게 기독교 문화, 이슬람 문화 이런 식으로 묶죠.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문화권적 방법이 있다. 그래서 문화권 방법을 제가 이제 위에다 적어놨어요. 공통된 점이 있어. 중심 문화의 공통된 점. 자, 동아시아 문화의 공통된 점은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중국이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의 불교, 유교, 뭐 율령 체제 다 중국에서 만든 거야. 이것을 각국이 공유하잖아. 한국, 일본, 베트남이 각각 공유를 하죠. 그래서 그렇지만 공유할 때 중심 문화에 영향을 받지만 주변 문화가 중심 문화에 완전히 통합되진 않아요. 그걸 받아들이면서 보편적인 문화를 받으면서 그 나름대로 또 뭐죠? 특수한 내용들이 있죠. 이게 동아시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유교 문화를 받아들였지만 근친혼이 있어. 그 근친혼이 있을 수가 없죠. 유교 문화권에서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특수적인 어떤 것들이죠. 그래서 보편성과 함께 또 그 나름의 그 문화의 특수성 같이 유지할 때 우리는 이걸 문화권이라고 해요. 다만 이제 그러면 뭐 한국이나 베트남, 일본이 하나의 문화도 그냥 통합을 되면 이건 문화권이 아니에요. 그냥 중국 문화지. 예. 그렇지만 중국 문화에 영향을 받은 보편성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 뭐도 있어요. 특성이 존재할 때 우리는 문화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하여튼 이런 관점에서 이제 좀 보면, 자, 장점은 잡다한 사실보다 체계적 일관성 있게 파악할 수 있다. 하나 묶어내면서, 그 다음 특수성과 보편성을 관련해서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를 신장시킬 수 있고, 그 다음 거시적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 문화권 내 각 민족의 국가의 특수한 발전 성과를 무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통성만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무시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통 이제 위에서 장점을 특수성과 보편성을 했잖아. 근데 실제로는 문화권 조직 방법은 가실 때, 내용 조직할 때 되게 어딜 중심으로 해요? 중심 문화를 바탕으로 하죠.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권 할 때 우리가 마치 동양사 개론이라고 하잖아. 동아시아 문화권을 다른 동양사 개론. 근데 막상 보면 뭐예요? 동양사 개론이 아니라 뭐야? 중국사 개론이야. 그냥 이름을 고치면 되는데, 일본사 한국사는 뭐죠? 약간 다른 거야. 베트남은. 그래서 실제로는 특수성보다 뭘 강조한다? 중심문화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죠. 그 다음에 각 문명권의 교류 과정을 몰라. 그리고 유럽 문명권을 강조해. 특히 이제 세계사 교과서의 문제점인데, 세계사 교과서는 이제 예전에 문명권을 이제 중심으로 문화권을 다루다 보니까 어떤 이제 문제점이냐면 서유럽 중심이야. 다른 문화권을 동등히 다루는 게 아니라 뭐죠? 서유럽 중심이고, 부도 뭘 다루죠? 중국을 다뤄. 그러니까 서양사, 중국사야, 그냥. 기타사는 그냥 조금 있고 잡사고. 근데 서양하고 중국이 아무리 인구가 많다 해도 합쳐봤자 전 세계의 5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5분의 4의 인구는 어떻게 돼요? 따라가는 거 이렇게 잡사도 편제돼갖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라고 이제 예전부터 학계에 비판이 있었고, 그래서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기타사 부분은 늘리는 방향으로 하는데, 요번에 교육과정이 완전히 개판이 됐다는 거죠. 네. 요번에 교육과정이 박근혜표 교육과정이라고 이제 하는데, 어저께 보니까 박근혜가 30년 구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사람의 영향력이 지금도 남아있어. 그래서, 기타사 부분이 상당히 축소됐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질문 중에 12년 개정 교육과정, 볼 거냐, 15년 개정 교육과정 볼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있어요, 교과서를. 근데 15년 개정 교과서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PDF 파일을. 예. 근데 딱 보면, 되게 서양사 중심이야. 서양사, 중국사 중심이야. 기타사 부분 많이 빠졌어. 근데 서양, 중국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교과서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서계 동계도 다 포괄될 수 있는 거 오히려 그게 더 자세하니까 볼 필요 없는 거죠. 주원이 보려면 기타사 부분을 봐야 되는데 기타가 빠졌단 말이야 많이. 그러니까 어디 보시면 그냥 예전 거 가지고 있는 거 보세요. 뭐 교육과정 바뀌었다 해서 특별하게 뭐 그 교육과정 있는 내용 나온 것도 아니니까 예. 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하여튼 이런 유도 문화권이 강조되니까 그 대안 차원에서 나온 게 뭐냐면 간지역적 접근 방법이에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간지역적 접근 방법이 뭐냐면 이제 상호 교류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한 문화권의 특징을 보는 게 아니라 문화권의 교류의 역사를 보는 거죠. 교류의 이건 좀 뒤에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분류사야. 분야사라고 하죠. 분야사는 두 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요 특징이 뭐냐면 이 분야사는 시그널 흐름에 따라 달라. 근데 아까 주제 중심보다는 좀 약간 넓은 범위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보면 면으로 표시했죠? 근데 면으로 표시했어요, 면. 예. 근데 이제 그 연대기 방법보다 그 면의 폭이 뭐예요? 좁아.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르되 연대기보다는 좀 좁고 주제보다는 넓은 데야. 이해되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특정한 분야의 발달 과정을 순서대로 탐구할 수 있는 내용 조직을 하는데 뭐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같은 분류사 방법을 내용을 조직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과서에 반영된 것이 이제 7차 교육과정 때, 그러니까 오리지널 7차 교육 때 국사책에 반영됐죠. 국사책 특징은 예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어떤 식으로 연대기로 이렇게 쭉 다른 게 아니라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이렇게 했고 정치사 밑에 하부 단위도 이제 뭐냐면 대단 밑에 중단으로서 뭐 고대 정치사, 그다음 중세 정치사 이런 식으로 다루고 또 다시 경제사, 고대 경제, 중세 경제 이렇게 쭉 달아. 이런 식의 이제 것이 분야사다. 예. 그래서 이제 분야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장점이 뭐냐? 특정 분야에 되게 관심이 집중돼서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친밀한 내용을 선택을 할 수 있고 학습 동기나 를 유발시킬 수 있고 흥미 있는 학습 그 진행을 가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전쟁사 같은 거 있죠. 전쟁사. 예, 전쟁사 부분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전쟁하면 상당히 내가 참여하면 상당히 싫은 부분이죠. 내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옆에서 구경하기 상당히 좋아. 왜냐면 싸움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잖아. 예.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전쟁사를 전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여담이지만 이제 그 국방 TV라는 TV가 있어요. 어디 듣보잡 TV나 이렇게 했는데 그 케이블 TV에 국방 TV가 있어요. 국방 TV가 거의 안 봐요. 솔직히 시청률도 0.1%도 안 되는 그 TV인데 근데 가끔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기는 있더라고. 그래서 토크멘터리 전쟁사가 있어요. 토크멘터리 전쟁사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제 그 전문가 2명이 나오고 거기에 사회자 여자 사회자 2명, 남자 사회자 1명, 그러니까 각각 1명 나와갖고 4명이 전쟁을 주제에 정해갖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전쟁사와 관련된 분야사를 하나 주제 가지고 연속으로 얘기하는데 딱 얘기 들어보면 진짜 그게 뭐냐면 해박해. 상당히 깊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페르시아 전쟁사나 펠로폰네소 전쟁사, 1차 세계전, 2차 세계전 그냥 교과서 몇 줄밖에 없는 것, 개론서 몇 줄밖에 없는 것을 아주 자세히 잘해요. 그리고 다룰 때 전쟁만 다루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된 그 주변에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같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 그래서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세요. 토크메타의 전쟁사 치면 나와. 예. 그래서 이번에 펠로폰네소 전쟁사 관련된 내용 있죠. 그 헤어트 그 해방 관련된 그 내용도 이제 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전쟁 관련된 레오트라 전투나 그다음 또 하나가 악팀 회전인가? 그 있죠. 그 명칭만 알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전쟁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전술 전략 같은 것도 얘기하는데 상당히 재밌다. 이 전쟁사 한 부분을 파는. 예. 자, 일단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시간 개념 변천 및 계속성 개념을 파악해서 탐구 활동에도 유해. 왜냐면 주제사가 이제 아까 말했죠. 한 것을 보지 마. 물론 주제보다는 그 좀 약간 넓은 범위지만 한 것을 팔면서 탐구 학습에 접합하고 그 다음에 시간의 변화에 따라 또 하죠. 시간 개념도 익힐 수 있고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죠. 근데 이제 단점이 있어. 특정 분야에만 관심이 집중되니까 시대 전체 파악을 어렵다. 그래서 활용한 전적 교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분야만 관심이 쭉쭉 집중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회 발전 과정을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같이 다뤄야지. 물론 한 것만 다루는 것도 있지만 다룰 때 연관시켜야 되지. 그래서 제가 이제 토크메트 전쟁사를 또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쟁을 얘기하고 있지만 전쟁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같이 얘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상당히 저는 그게 상당히 세계사 관련돼서 좋은 것 같아. 예. 한번 심심할 때 보세요. 하여튼 일단. 그래서 이제 지향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다른 분야의 역사적 사실과 유기적으로 연관시키고 해당 분야의 관점에서 종합적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화사를 다룰 때 정치, 경제, 그다음 사회 등 여러 전반을 관련지어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리고 또 정치사 단원을 다룰 때도 정치 변화, 정치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뭐 정치적 변화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분야사를 이제 살펴봤고, 그 다음에 분절법으로 넘어가죠. 분절법. 자, 분절법은 뭐냐 하면 이건 이제 녹색책 시대사라고 해요. 시대사. 그 다음에 이제 검은책은 시대 중심 방법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분절법에 이제 제가 도형을 한번 그렸어요. 그래프로. 분절법은 뭐냐면 이것도 넓게 보면 주제사야. 행적 조직이죠. 행적 조직. 행적 조직 특징이 뭐였어요? 가로선과 세로선이 마주친 곳을 집중 파는 거죠. 주제 중심 행적 조직. 근데 주제 중심 행적 조직과 다른 게 뭐냐면 요거만 파는 게 아니라 요걸 중심으로 해서 다른 것도 같이 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보면 점을 찍어 놓는 게 아니라 그 중심으로 해갖고 원을 그렸죠. 같이 보는 거야, 같이. 예, 더불어서. 이게 뭐냐면 분절법이다. 그냥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와 관련된 것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한번 같이 보면서 그 동시대 시대상을 이해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종족 조직이 아니라 무슨 조직이죠? 행적 조직이죠. 예,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역사상 어느 한 시기를 택해서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 전체적으로 규명을 하고 과거 인간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특정 시대의 사회 전반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행적 관점이다. 그래서 어떤 시대를 쓰면 그 시대의 정치만 파는 게 아니라 뭐 사회 풍습, 가족 제도, 생산 및 소비 교육장 그런데 되게 이제 이 행적 조직 방법에 그러니까 그 분절법에서 이제 주로 많이 다루는 그 중심 주제는 어디냐면 정치사도 있죠. 사회사예요, 사회사. 사회사가 되게 연관돼 있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 연구가. 그래서 이제 사회사를 중심으로 이제 같이 할 때 상당히 중요한 조직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예전에 이게 한두 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조직 방법을 이제 볼 때 일단 내용을 보면 학생들 흥미가 있으면서 접근하기 쉽고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내용을 접근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영종조 시대 때 정조의 어떤 뭐냐면 사도세자 관련된 내용들 그거 다룰 때 그 영종조 시대 때의 어떤 내용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같이 다루는 것도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대 정신을 상식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고 과거와 현재를 뭐냐면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부분. 18세기 프랑스 사회사들 이제 보면서 여기 예전에 이제 17, 16세기가 좀 비교해서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갖고. 그 다음 이것도 탐구학습에 적합해. 기본적으로 이것도 맥락의 주제이기 때문에 탐구학습에 상당히 접하고 심층적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같이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 포괄적인 성격 때문에 주로 사회사에서 자주 연구한다. 사회사. 물론 이제 정치사, 문화사도 연구돼요. 근데 전반적으로 사회사를 기본으로 하는 거야. 예, 사회사를. 예. 그래갖고 이런 내용들. 그래서 사회사는 그 인간 사회 전체적인 측면을 포괄하고 그 적용 범위가 넓고 현재 문제와 연관성이 높은 편이라서 강범위한 사회사를 의미 있는 형태로 분절하는 접근법이 주로 사용한다. 그래서 사회사를 왜 했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 사회 전체적인 것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파란 책에는 누가 나오냐면 17세기 영국사를 얘기해요. 그 영국 왕이 이제 주거하는데 서거하고 그 관련된 영국의 왕의 서거뿐만 아니라 스튜어트 왕조의 전반적인 내용들, 예술, 문화, 뭐 등등 정치를 다 얘기하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나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그 녹색책에 있는데 투도 왕조와 스튜어트 왕조의 내용이 쭉 있고 그 정치사 얘기하면서 전반적으로 다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이 녹색책하고 남색책이 있거든요. 예. 녹색책하고 파란책이 있어.
찾아보세요. 그 예문들 17세기 영국사, 그 다음에 투도 시대와 스투어트 왕조 그 관련된 그 내용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장점과 단점 볼게요. 자, 흥미를 촉진하여 역사적 사실을 생동감 있게 파악하고 또 당대 생활사회와 관련된 많은 자료를 하고 탐구 기능하고 감정이입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생활사나 사회사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감정이입적 어떤 것들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 특정 시대의 역사를 다각적 분야에 이해할 수 있어. 다양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들이 각 시대의 사회상을 알아보는 심층적 학습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동시대의 다른 사람들의 사건과 지역이나 문명권, 주제 인물들을 서로 대조해서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나라 시대를 다룰 때도 이제 마테오 니츠하고 이문 바투타의 여행기를 같이 다루면서 이 사람들이 원나라 시대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 높은 단계 수준이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사회 전체를 조감하고 비교해 해석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거야. 단순 사실도 모르는 애들한테는 그런 얘기 해봤자 씨알도 안 먹히는 거죠. 비교할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제 중심 방법이라는 건 많이 좋아서 그 주제 중심이지, 실제 이 주제 중심 계열 학습 중심 방법이나 분절법이나 이런 것 탐구학습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뭐예요? 수준이 있어야 돼, 수준이. 수준이 낮은 애들은 그냥 연대기 방법이 제일 좋아. 시간 흐름에 따라 쭉. 그래서 초등학교 애들 연대기 방법 선호하잖아요. 예. 자,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거는 행적 조직 방법이죠. 종적 조직 방법은 아니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종적 조직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종적 변화 발전 과정을 파악하는데 어렵다. 이거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장점, 단점. 이것도 꼭 외워두셔야 돼요. 요번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제 그 밑에 주제 토픽, 제가 사회과학적 방법이 있는데, 그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뺐어요. 그냥, 과감하게.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주제와 토픽 학습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발전계열법 내용이 있거든요. 그, 방과후 7번하고, 방과후 8번 보이시죠? 예. 자, 그러면, 이건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면, 검은 책에 있는 내용이야. 검은 책. 최근에 이 검은 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예전에 한번, 그 검은 책 관련된 내용 중에 발전계열법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집어넣은 거예요. 내용 조직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주제 토픽 학습은 이제 뭐냐. 이 검은 책에 있는 내용인데, 주제는 이제 일상대하는 학문의 연구의 중심을 주제라고 하죠. 토픽이라는 것은 관심이 되는 문제나 이야기거리를 이제 토픽하는데, 이거는 이제 주제 중심 방법은 기본적으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행적 조직 방법하고 관련된 행적 조직 방법. 예. 근데 행적 조직을 하면서도 특징이 뭐냐면, 종적 조직을 같이 연대기 있어요. 그러니까 연대의 순에 따라 내용을 조직하되 주제학습을 같이 부분적으로 도입한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종적과 행적이 서로 연관된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같이. 그래서 이걸 주제 토픽 학습이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활용법이 있고 장점, 단점이 있는데 그냥 외워두세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별다른 설명 없이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6번이 발전계열법이, 아니 8번이 발전계열법. 요건 별표 하나만 좀 쳐주세요. 이게 예전에 이제 객관식 기출 때 한번 나왔어. 예. 한번 검은 책 들고 다니면 나올 수가 있긴 있는데, 발전계열법이 뭐냐면 주제 중심 방법 중에 종적 방법이야. 앞에 이제 주제 토픽 방법은 종적과 행적이 같이 연관돼 있다고 했죠. 근데 이건 중적 중심 방법이야. 그래서 주제 학습을 토대로 그 뭐냐면 시대의 흐름을 고려한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인데, 특정한 주제를 택하여 그 시대에 따라 그것이 어떻게 변화 발전됐는가, 그리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학습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든 게 이제 교통의 발달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교통의 발전 주제 아래 각 시대마다 교통수단이 어떻게 변화했으며 그 원인이 무엇이며 그 국가의 교통정책이 어떻게 했으며 교통의 발전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특징은 특정 시대에 국한된 문제가 통사적 주제를 다룬다. 왜냐하면 종적 조직이기 때문에 뭐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르죠. 고대, 중세, 근대 이런 식으로 통사적인 방법을 따르고 있죠. 그리고 또 서로 다른 분야와 서로 뭐냐면 시대에 서로 겹쳐 따로 학습하도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이제 통사적 주제를 다루지만
이게 시대를 다룰 때도 학습할 때는 따로하게 있어. 예를 들어 18세기 집과 19세기 집, 18세기 수송과 19세기 수송.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다루면서도 뭐냐면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다룬다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학습에게 익숙한 주제를 다룬다. 일반적인 통사학습에 어려운 것을 학생들을 위해 개발했다. 그래서 통사학습,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루되 전반적으로 다루니까 학생들 흥미를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친근한 걸 가지고 다룸으로써 학생들 흥미를 끌 수 있는 문제들 이 부분에 다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어요. 학생들이 뭘 관심 있냐? 물론 이 학생들이 관심 있는 거는 시대와 지역과 그 다음에 뭐냐면 성별이나 이런 계층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갖고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애들, 그런 애들은 골프를 많이 보죠. 골프의 역사에 관심이 있죠. 근데 골프가 뭔지도 모르는 저 빈민촌 애들한테는 골프의 역사에 관심이 뭐야? 이게 뭐야? 하고서 흥미를 수 있죠. 또 그 남자애들은 이제 뭐냐면 게임의 역사, 전쟁사. 근데 여자애들은 게임 전쟁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 내용들이 꼭 실제 뭐냐면 그 얘들한테 맞느냐는 건 아닐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든 거예요. 검은책에서는 뭐 기술이나 일상생활과 관련된 분야나 국가적 문제보다 어떤 지역에 밀접한 관련된 게 효과적이고 학생들에게 익숙하거나 흥미를 끌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국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학생들이 접하는 사회적 관계자가 존재한다고 했죠?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핵심적인 말은 그 밑에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에게 익숙하거나 흥미를 끌 수 있는 것은 여부는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뭐 어떻게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얘들한테 접근할 것인가 말할 수 없다. 그냥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장점과 단점을 꼭 외워주세요. 자, 장점은 뭐냐? 자, 어떤 주제에 다루면서 또 역사적 인과관계를 또 다룰 수 있죠. 왜? 행적적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종적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모든 내용을 같을 정도 깊이 있는 학습도 필요 없으며, 한정된 시대와 관련된 역사의 사실 탐구와 통찰력도 할 수 있죠. 넓은 범위를 다루는 게 아니잖아. 네. 그래서 이제 깊이 있는 학습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여러 각도를 바라보는 폭넓은 역사 시각도 양성하죠.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뭐냐면 또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어떤 흥미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학생들 흥미를 학생 자발적으로 참여를 만들 수 있고 사회적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효과적이다는 거죠. 자, 단점 및 활용을 보면, 자, 일단은 이제 그 역사 교육이 중요한 문제. 교환 사건의 대상에 대해서 소홀히 쉽다. 왜냐면 애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왜냐면 학계에서 다룰 문제들은 또 따로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약간 뭐냐면 얘들 중심용이기 때문에 얘들이 뭐 전생 뭐 게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좋아한다 해서 이런 거 다루면 제대로 교육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완결된 독립된 교육 내용보다는 발전기획법은 통사학습 전에 역사를 관심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걸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통사학습 바탕으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체계적 깊이 있는 학습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조적인 거지, 이게 중심을 가지고 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제 같이 이제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정리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조직하는 방법을 뭐라고 했죠? 종족 조직 방법이라고 했죠? 근데 종족 조직 방법도 뭐냐면 큰 범위가 있어. 먼저 이제 작은 범위가 뭘까요? 작은 범위가 발전기업법이죠. 발전기업법. 그래서 주제 중심 방법 안에 있는 발전기업법 있죠. 이것이 이제 제일 작은 범위를 다루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분야사죠. 분야사. 그 다음에 종족 조직 방법 중에 제일 큰 범위를 다루는 게 뭐야? 연대기적 방법이죠. 그래서 발전기업법, 분야사, 연대기적 방법이 종족 조직을 같이 다루더라도 다른 범위가 뭐야? 발전기업법은 좀 좁은 범위. 그 다음에 분야사는 좀 넓은 범위. 그 다음에 제일 넓은 범위가 어디죠? 연대기적 방법이에요. 이렇게 이제 종족 조직 방법도 다른 범위에 따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이제 기출 문제 풀어볼게요.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데 잠깐만. 아니, 우리가 시간이 언제 풀어볼 시간은 있네요. 풀어보고 이제 끝나는 게 낫겠네요. 자, 몇 번을 보냐면요. 얘가 어디였어? 음, 434페이지 펴보세요. 434페이지. 예전에 연대기적 방법이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연대기적 방법을 이제 보고 이제 보죠. 자, 거기 보면 1번 문제 보면, 자, 연대기적 방법에 의해 역사 교육과정, 교과의 교육과정 편성에 대해서 많은 단점이 제시되고 있다. 그 다음 중 그 단점이다 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있죠. 1번을 보면, 오히려 시간관념을 더 혼돈시킬 수 있다. 자, 요거 틀리죠? 오히려 이제 연대기적 방법 시간의 변화, 발전 과정을 익혀서 제효율적인 내용 중지 방법이 연대기적 방법이죠. 자, 2번은 관련 있는 과목성 연결성을 무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학생의 심리적 수준에 접합하지 않을 수 있고, 학생들의 흥미의 동기 유발을 할 수 없다. 이건 맞는데 3번은 좀 눈여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걸 심리적 지적 수준에 정도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이건 근데 접합을 않다는 견해도 있어요. 두 가지 견해. 접합하다는 견해는 뭐냐면 애들이 이제 단순하니까 단순한 고대사를 쉽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애들이 이제 성숙할수록 좀 복잡한 근현대사를 공부한다. 근데 발달 심리학에서 그렇게 안 보죠. 왜냐면 얘네들은 가까운 데가 어디야? 근현대죠. 근데 제일 추상적이고 먼 곳이 어디야? 고대죠. 그러니까 고대부터 배운다는 건 애들 성숙도에 맞지 않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견해 중에 하나니까 확실히 틀린 거는 뭐냐면 1번이죠. 1번.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2번. 자, 역사교육의 내용 중에 정통적인 유형이 연대기적 방법에 관한 설명 오는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시간에 따라 변화를 이해하는 데 용이하다. 맞죠?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이해하는 데 용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도사는 정치 외교사보다는 서양사와 문화사에 접합하다. 아니죠. 오히려 제도사는 정치 외교사에 접합하죠. 공적인 문화사를 다루니까 문헌을 다루니까 그런 거고. 자, 수업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고 학생들 시간을 식상 홍도를 방지할 수 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학습을 통해 학생의 탐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사회에 대한 학습 능력의 탐구 능력을 하는 것은 맞지가 않죠. 이거는요. 예, 연대기 방법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사건, 제도, 사상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기 때문에 사회 중심이 아니고 탐구 학습 방법도 접합하지 않아요. 탐구 학습 방법에 접합한 조직 방법이 뭘까요? 주제 중심, 분절법 이런 것들이 접합하죠. 예, 그래서 답이 이제 기획하고 디귿 관련된 거니까 1번이 되겠죠? 자, 3번을 볼게요. 3번. 자, 정치에 근대화된 단원을 재구성한 것이다. 이에 적합한 방식은 정치제도사, 그 다음에 현정사, 그 다음에 민주정치사, 그 다음에 민족주의 운동. 이 단원을 중심으로 한 것이 이제 있는데 이건 뭐와 관련된 건가? 이거는 분류사적 방법이야. 분류사적 방법. 그래서 시대 공부에 따른 이제 방법이 아니고 시대 공부는 이제 연대기적 방법이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식 접근 방법은 연연대기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중심 방법은 분조법이죠. 근데 여기는 주제 중심 방법이 답이죠. 분류사적 방법. 아니, 분야사적 방법, 분류사적 방법이죠. 근데 이제 보통 단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 이거는 좀 주제 중심 방법이 이제 할 수가 있긴 있어요. 근데 정치의 근대는 너무 포괄적이죠. 그러니까 약간 더 범위가 넓기 때문에 분야사, 분류사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답이 지금 4개 중에 제일 유사한 게 분류사니까 답이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김교사의 중학교 3학년 국사 연간 수업 계획표다. 이 표와 같은 역사과 내용 조직 방법을 쓰시오. 그 일제강점기 때 민족주의 운동의 전개에서 독립투사의 전기를 수업자로 활용하고자 할 때 자료의 특성과 관련되어 유의점을 쓰시오. 자, 이게 지금 다른 순서가 내용 조직 방법 순서에서 현대가 있고 일제강점기, 근대개혁기, 조선 후기, 조선 전기역. 주제를 다룰 때 시간의 역순으로 다루죠. 이건 뭐와 관련된 거예요? 연년대기 방법이야. 연년대기 방법. 그래서 이제 있는데 어떤 분은 이제 이게 딱 보니까 뭐 그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닫았다 해갖고 인물학습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틀려. 왜 틀릴까요? 자, 아까 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주제 중심 방법하고 주제 방법, 주제 학습하고 비슷비슷한 거 같죠? 근데 이건 틀려. 왜? 앞에 단서를 달아놨잖아. 자, 읽어보세요. 자, 이 역사과 내용 조직 방법을 쓰라고 했지. 교수 학습 방법 쓰라고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뭘 써야 된다? 연년대기 방법. 그래서 시험 보실 때 예문이 비슷해서 그냥 무조건 갖다 비슷한 거 끊어다 붙이면 안 돼요. 항상 그 문제를 읽어보면, 역전원을 읽어보면 단서가 있어. 물어보는 방향이 있고 그거에 맞춰 써야 돼. 그걸 놓치시면 어떻게 하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간 거야. 그래서 예전에 그거 문학작품 물어볼 때도 16년에 문학작품 써야 되는데 거기 문학작품이라 분명히 적혀있는데도 그냥 그거 무시해버리고 그냥 뭘 쓴 거야. 내러티브와 관련된 내용 쓰죠. 그런 분들 거의 틀렸다고요. 물론 이제 일단 문학 그 단서가 붙은 이상은 맞게 해줬지만 거의 내러티브 다 틀렸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너 나이가 몇 살이야 물어보는데 그럼 나이를 답변해야 되는데 내 키가 175요. 앞뒤가 안 맞는. 나를 물어본 건 맞아. 답변한 건. 근데 물어보는 사람이 물어본 게 완전히 핀트가 안 맞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항상 조심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민족운동의 전개에서 독립투사의 전기를 수업자를 여기에서 두 번째 질문은 뭘 물어본 거야? 내용 조직 방법 물어본 게 아니에요. 뭘 물어본 거죠? 지금 키워드가 수업 자료야. 그럼 여기에 독립투사의 전기는 수업 자료 어디 속할까요? 일단 사료에 속하죠. 사료에. 전기가 무슨 사료냐? 아니에요. 전기문도 사료예요. 왜냐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졸기 같은 거 있죠. 졸기 한번 뜯어 보았잖아요. 졸기 뭐 요번에 예전에 한번 기출 나왔던 게 뭐예요? 누구지 그게? 송시열 졸기 들어보셨어요? 졸기가 일종의 뭐예요? 전기예요. 전기. 그래서 이제 유명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 죽었을 때 그 실록에 보면 졸기를 갖다 붙이거든요. 그 사람의 일대기를. 일종의 이것도 뭐예요? 일종의 전기야. 전기도 사료가 되는 거지. 이거 열전도 일종의 뭐죠? 이것도 전기문이죠. 예. 그러니까 전기도 이제 사료니까 그때 이제 이 자료 특성과 관련된 유의점 두 가지 쓰시오. 자, 유의점은 이제 녹색책에 있는 내용을 쓰시오. 사료 비판을 통해서 전기자료의 지위와 신뢰성 확보가 되고 어떤 관점이 역사의 사실이 해석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사료와 관련된 할 때 좀 뒤에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 5번을 볼게요. 5번. 자, 5번은 다음 그 세계사 내용 조직에 관련된 안에 들어갈 공통된 내용이 뭐냐. 자, 뭐뭇은 지리적 지역 구분을 바탕으로 역사적 문화적 요소를 강조한 개념이다. 그래서 뭐뭇을 중심으로 세계사 내용 조직 방법을 공통된 역사적 문화적 요소를 기반으로 삼아 나라와 민족별로 분산된 역사적 사실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파악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등등 있는데 지역 세계 또는 뭐다. 이게 뭐죠? 문화권적 방법. 문화권이죠. 교육과정 관련돼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야. 문화권적 방법. 그래서 이 문화권적 방법의 이제 그 내용은 일정한 문화권을 중심으로 조직한 건데 되게 지리적 위치하고 그 다음에 비슷한 문화로 묶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세계사 내용은 문화권적 방법을 어디에만 한정해서 보면은 지역 세계에 국한돼서 봐요. 그 오리엔트 문명, 지중해 문명, 대서양 문명, 동아시아 문명 이렇게 분류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이런 문제가 풀면 안 되겠죠. 이것만 문화권적만 방법만 달라 외우면 안 되겠죠. 뭘 해야 돼? 장점과 단점도 같이 외워두셔야죠. 언젠가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6번을 볼게요. 6번. 자, 7차 교육과정에서, 요때 7차 교육과정, 지금 7차 교육과정 아니다. 개정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몇 년도 문제? 지금 07년 문제죠? 그때 7차 교육과정은 오리지널 7차 교육과정이야. 염두에도 보세요.
자, 실제 교육 과정에서는 교사의 학습 단원의 재구성을 강조했다. 현행 고등학교 1학년에서 국사의 내용 조직 방식을 쓰고 국사의 조선시대 영종조식에 재구성한 다음 자료의 내용 조직 방식을 쓰시오. 그 다음에 다음 자료와 같이 재구성할 때 장점 두 가지의 유의점을 각각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이제 현행 교육 내용 조직 방식을 쓰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7차 교육과정 때 현행 교육 내용 조직 방식은 뭐죠? 국사 분야사죠. 분야사. 네. 그 다음에 국사의 조선시대 때 영종조식에 재구성한 다음에 자료 내용들. 요 영종조시대를 가지고 정치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회사도 얘기하고 문화도 얘기하고 전반적으로 다 얘기하잖아. 한 시대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걸 이제 뭐냐면 분절법 또는 시대사 이렇게 이제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자료와 같이 내용을 재구성할 때 장점 두 가지, 유의점 한 가지 쓰셔. 장점 두 가지는 이제 뭐 장점, 단점 외워두셔야니까 역사에 대한 학생들 흥미를 촉발시킬 수 있고 생동감 있게 이해할 수 있고 한국인은 강하고 감정이적 역사 이해가 유리하고 각 시대 사회상을 신축적으로 파악된다. 유의점인데 이게 주의할 건 유의점은 단점 쓰는 게 아니라 그걸 할 때 고려할 점들 이런 것들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학생들의 흥미가 있으면서 접근하기 쉽고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 선택해야 되고 시대 정신을 부각시킬 수 있고 과거 현재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을 선택해야 되고 주의식 방법이야 학생의 탐구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의 유의점 이런 것들 쓰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단점을 쓰라고 하면 뭘 쓰겠어요? 단점을 쓰면 종족 조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여기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볼게요. 7번. 자,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역사교육 내용 조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보는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어떤 시대가 중요한가를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한다. 그 다음에 선택된 시대 안에서 정치 발전 및 사회적인 어떤 간섭, 종교적 쟁점, 예술활동, 이런 것들을 같이 내용을 조직한다. 자, 요거는 뭐와 관련된 내용일까요? 이거는, 어떤 시대가 중요한가? 여기에서 이미 단서가 나왔죠? 예, 이거는 분절법 또는 시대사 내용 조직 방법이죠. 그래서 이게 있는데, 분절법은 역사상 어느 시기를 택하여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전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분절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18세기 뭐 조선시대 생활 모습을 다룰 때 정치, 경제, 사회문화를 같이 다뤄보는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수업에서 중요 던지는 질문이 어떤 시대가 중요한가? 선택된 시대의 여러 측면이나 주제를 학습대에서 삼아야 하나?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 이게 이제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 첫 번째 발문 내용이 어떤 시대가 중요한가? 던져야 된다. 검은책에 있는 내용이야. 검은책에 있는 그런 내용을 한 거고 자, 그러면 분절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러 시대에 거친 역사의 발전과 파악을 어렵게 한다. 맞죠? 왜 그래요? 이건 종족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연대 수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더라도 연대기와 달리 불연속적인 어떤 방법이 있다. 이게 이제 뭐냐면 검은책에 있는 내용이야. 이게 뭐냐면 지금 분절법에 대한 비판이 뭐예요? 분절법 이게 종족 조직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냐면 억지로 그걸 끼워 맞춘다면. 그래서 15세기의 생활사, 16세기 생활사, 17세기의 어떤 생활사 이런 식으로 해놓고는 15세기 생활사에 연계된 사회 형상이 있지만 또 이 15세기 생활사를 연계했다고 해서 16세기 생활사, 17세기 생활사가 곧바로 사회 형상을 같이 이해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억지로 요걸 띄엄띄엄 해놓고는 뭐냐면 15세기 생활사를 이해하고 나서 이게 16세기 생활사와 연결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요거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남색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검은책에 있는 내용이야. 그 검은책의 분절법 단점 내용에 그 내용이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한 거야? 디귿 보면 사회 전체를 종합하여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들에게 접합하다. 맞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주제에 선정하고 그 관련된 사실 각 시대별로 어떻게 사회 영향을 끼쳤는 걸 살피는데 적합하다. 이거는
그 뭐냐 역사의 주제를 선택에 집중을 배우는 걸 주제 중심 방법이었는데 이건 어디와 관련된 걸까요? 여기는 이거는 발전개혁법이야. 그래서 발전개혁법에 제가 제 내용 중에 그 얘기하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잠깐 발전개혁법 내용을 보면 1121페이지에 자, 1121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이 발전개혁법에 보면 이제 주제 여기 보면 정의 보세요. 주제학습을 토대로 시대의 흐름을 고려한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으로서 특정 주제를 택하여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발전했으면 그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데 학습에 유리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내용 보시죠? 요게 발전주제법 관련되네요. 이해되시겠죠?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녹색 책하고 그다음 파란색 보면 몰라 이거. 어제 내년에 검은 책이 있는 거 이거 검은 책이거. 그 내용. 그래서 답이 기흥 니은 디귿이에요. 네. 그래서 검은 책도 한번 나올 것 같긴 한데 요번에 갈색 책 한번 냈잖아.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들어가서 검은 책 낼 수가 있어. 검은 책은 이제 김한정 선생님의 교수님의 논문책이거든요. 예. 김한정 선생님 지금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들어가서 출제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것도 이제 11년도이기 때문에 김한정 선생님 들어갔나 모르겠는데 아마 제자인가 요즘에 제자들이 거의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원료급 이제 1세대들이 아니라 그 밑에 2세대들 있죠. 그래서 40대 좀 넘어가는 그 분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자기 선생님 스승 책을 가지고 낼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이거는. 자, 일단 보고 8번 문제 볼게요. 8번. 자, 8번을 보면 다음 역사교육 내용 조직 방식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 있는데 고른 것은 자, 농업 발전이나 주제를 선정하여 고대부터 현대까지 농업 기술이 어떻게 변화했으며 그 원인이 무엇인가, 농업 기술의 발전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그리고 농업 어떤 정책에 위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이 주제 선정 딱 나오면 뭐야 이거 발전개혁법이야. 딱 나오죠. 앞에 지금 11년 문제하고 12년에 연계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3년 동안 나온 문제는 안 나온다 이렇게 하지만 역경을 보면 이게 전혀 적용이 안 돼. 예. 냈던 데서 맨날 내 얘네들은.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자, 이거 관련된 걸 고르면요. 선택된 주제와 관련된 사실 시대적 변천 양상을 파악할 수 있죠. 왜? 종축 조직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특정 시기와 시대 전반을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 이건 아니죠. 이건 뭐와 관련된 거야? 이거는 시대사, 분적법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중요하지만 선택된 주제와 관련 없는 사건은 사실을 소홀히 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선택된 주제에 대한 심시적 분석을 통해 역사적 인강을 인식을 심어줄 수 있죠. 예. 그래서 기획, 디귿, 니은. 여기에는 이제 주제 중심 방법과 발전개혁법의 전반적인 장점과 단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요거 나올 수 있어요. 한번. 주제 중심의 장점과 단점. 자, 그래서 이제 답을 이제 이렇게 관련된 내용 조직 방법에 대해서 이제 문제 풀어봤고, 관련된 총괄 평가 부분은 좀 쉬었다가 할게요. 예.